나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미 충분한데 왜 마음은 여전히 모자라다고 느낄까?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크게 결핍된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항상 비슷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 어딘가가 비어 있다는 막연한 감각. 이 부족함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않았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결핍의 대상이 없는데 결핍의 감각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설명했다. 욕망은 충족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욕망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이 부족함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닿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얻으면 마침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이루면, 조금 더 나아지면 이 부족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것을 채운 직후에도 마음은 곧바로 다음 부족함을 만들어낸다. 이 이야기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왜 만족하려 애쓸수록 더 부족해지는가를 조용히 이해해 보려는 여정이다.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 더 채우는 대신 그 부족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 이 여정의 끝에서 나는 아마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충분함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성은 종종 말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된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그 말들에 동의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상태는 결코 결핍이라 부를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성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충분하다는 생각이 떠오른 직후에도 어김없이 남는 감각,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 어딘가 비어있다는 인상. 이 어긋남은 단순한 욕심이나 탐욕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충분함은 이성의 영역에 속한다. 비교하고 계산하고 점검한 뒤 도달하는 결론이다. 반면 만족은 감정의 영역에 속한다. 설명되지 않으며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도 만족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이성과 감정을 같은 선상에 놓고 혼란스러워했다. 왜 알면서도 편안하지 않은지, 왜 이해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지. 우리는 만족을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얻으면 따라오는 감정,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그러나 실제로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다. 그 상태는 얻음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나는 그동안 결과를 쌓으면서 상태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어떤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공백이 생긴다. 기대가 사라지고 긴장이 풀리는 짧은 순간. 그러나 그 공백은 곧 다른 감각으로 채워진다. 바로 공허다. 그 공허는 무엇을 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마음은 그 공허를 불편해한다. 그래서 다시 다음 욕망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복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차동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왜 이것도 감사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항상 모자라다고 느낄까? 그러나 이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나는 어느 순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만족을 목표로 삼는 순간 만족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계속해서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고 그 점검은 부족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지금 만족한가? 라는 질문은 대개 아직 아니다라는 답으로 돌아온다. 이 장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충분함과 불편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충분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인정은 체념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후의 탐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해 보려는 시점.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흔히 욕망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멈추듯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마음의 욕망은 그와 다르게 작동한다.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꿀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끝없는 운동으로 보았다. 욕망은 도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욕망이 하나 충족되면 마음은 곧바로 다음 움직임을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서 충족은 잠깐의 정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성취 뒤에 이렇게 말한다. 이제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괜찮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진다. 마음은 다시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욕망이 멈추면 의지는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지는 만족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이완이다. 긴장이 풀리고 기대가 사라지고 마음은 잠시 비워진다. 그러나 이 비워진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마음은 곧 그 빈자리를 불편해한다. 그래서 공허가 생기고 그 공허를 견디기 위해 새로운 욕망이 만들어진다. 욕망을 하나 없애면 그 자리에 다른 욕망이 들어온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다. 욕망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 욕망을 미워하기보다 관찰하게 되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양의 문제로 오해한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부족함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족함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욕망이 계속 앞으로만 향해 있다면 어떤 양도 충분함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 장의 끝에서 나는 욕망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인정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이었다. 욕망이 멈추지 않는 구조라면 문제는 욕망을 없애는 데 있지 않았다.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옮겨간다. 만족은 왜 늘 잠깐의 착각처럼 느껴지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야 좀 만족한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와 잠시라도 멈춰도 괜찮다는 허락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분명히 원하던 것을 얻었고 기대하던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마음은 곧 다음 장면을 찾기 시작한다. 나는 그 짧은 만족의 순간을 여러 번 지나왔다. 그리고 매번 비슷한 감각을 느꼈다. 끝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만족을
도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만족은 도착이 아니라 아주 짧은 정지 상태에 가깝다. 오랫동안 향해 달려오던 욕망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의지가 방향을 잃고 멈칫하는 찰나. 그 짧은 틈을 우리는 만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지는 머무르기 위한 상태가 아니다. 곧 다시 움직이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만족의 순간이 지나가면 이상한 감각이 남는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분명한 불만도 아니다. 그저 비어있는 느낌. 나는 그 공허가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 직후에 더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마음은 그 상태를 불편해한다.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시 욕망을 만들어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만족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되는 상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상태는 마음에게는 일종의 불안으로 다가온다. 의지는 항상 방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족이 찾아오면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그 상태를 깨뜨릴 이유를 찾는다. 이대로 괜찮을까?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 아직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만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족을 끝내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이제 충분하다는 말은 이성의 선언이다. 그러나 의지는 그 선언을 오래 존중하지 않는다. 의지는 충분함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의지가 원하는 것은 계속되는 긴장과 움직임이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떠오른 뒤에도 마음은 다음 부족함을 슬쩍 내민다. 그 부족함은 아주 사소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직 덜 완성된 느낌, 조금만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은 감각. 그 미세한 틈이 다시 욕망을 움직이게 한다. 만족을 의식적으로 붙잡으려 하면 그 만족은 더 빨리 사라진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 지금 이 기분을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만족은 이미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다. 관리의 대상이 된 순간 만족은 더 이상 만족이 아니다. 그 자리에 긴장과 불안이 대신 들어선다. 이 장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만족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장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상태이며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만족을 목표로 삼는 한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깨달음은 허무가 아니라 다음 사유로 나아가기 위한 문이었다. 이제 질문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왜 비교가 없어도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는가?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부족함은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남과 자신을 나란히 세워놓을 때 그 차이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나는 오랫동안 그 말이 전부라고 믿었다. 그래서 비교를 줄이려 애썼고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비교를 멈춘 뒤에도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형태로 내면에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질문에 도달했다. 만약 비교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부족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교를 하지 않으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타인의 속도나 성취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곧바로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나는 비교를 멈춘 상태에서도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 감각은 남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비교가 없어도 부족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부족함의 기준이 이미 내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마음은 끊임없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더 나아가야 한다. 이 아직이라는 말은 외부와의 비교 없이도 내면을 계속 앞으로 밀어붙인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는다. 의지는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낸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 순간 그 상태를 넘어서는 다음 기준이 생겨난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어도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미 도달한 지점을 이전 단계로 밀어내고 아직 오지 않은 지점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구조 속에서 부족함은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비교가 없어도 현재의 상태는 마음에게 임시 정거장처럼 느껴진다. 머물러도 괜찮은 곳이 아니라 곧 떠나야 할 장소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도 늘 다음을 준비한다. 지금의 충분함은 잠시 머무는 표지판일 뿐 목적지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지금을 만족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조금 당황했다. 비교를 줄이면 부족함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이해였다. 부족함은 외부에서 주입된 오류가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비교를 없애는 데 있지 않았다. 이 장의 끝에서 나는 관점을 바꾸게 되었다. 부족함을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구조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이 왜 멈추지 않으려 하는지, 왜 도달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부족함만 제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싸움에 들어가게 된다. 부족함을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한다. 더 가지려는 선택. 지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금만 더 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가 빠져 있다면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된다고 믿는다. 이 선택은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승인받는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논리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부족함을 느낄 때 추가라는 선택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준다. 이것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채우면 안정될 거야. 이 생각은 불안을 진정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의 원인을 항상 양의 부족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잠시만 유효하다. 무언가를 더 얻게 되면 분명히 상태는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만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가와 동시에 기준도 함께 이동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충분함은 오늘의 기본이 되고 어제의 목표는 오늘의 출발선이 된다. 이 구조 안에서 추가는 결핍을 메우는 도구가 아니라 결핍을 재정의하는 장치가 된다. 추가된 것은 언제나 잃을 가능성을 동반한다. 무언가를 더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나고 유지해야 할 상태도 늘어난다. 이때 마음은 안정감을 얻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불안을 품는다. 이 상태를 잃으면 어쩌지? 이 정도에 머물면 뒤처지지 않을까? 결핍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꾼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족을 얻기 위해 추가를 선택할수록 만족은 더 뒤로 밀려난다. 만족은 지금 여기에서 느껴질 수 있는 상태인데 추가는 마음을 항상 다음 단계로 이동시킨다. 지금의 상태는 항상 임시가 되고 만족은 항상 미래형이 된다. 이때 마음은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더 가지려는 과정에서 결핍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바뀐다. 막연했던 부족함은 점점 더 정교한 기준을 갖게 되고 그 기준은 마음을 더 자주 평가하게 만든다. 결핍은 더 이상 거친 감각이 아니라 상시 작동하는 내부 점검 시스템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더 가지려 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추가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부족함을 느낄 때 바로 행동할 수 있고 생각을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불안을 목적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나는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다.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 더 가지려는 선택은 부족함을 연장하는 선택이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채우고, 더하고, 고치고, 바꾸려 했다. 그 모든 시도의 중심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부족함은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긴 여정을 지나며 나는 점점 이 믿음이 오히려 부족함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부족함은 없애려 할수록 더 또렷해졌다. 의식의 중심으로 끌려왔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부족함을 없애려는 시도 자체를 멈춰보았다. 부족함을 없애려 하지 않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감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전처럼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부족함은 적이 아니라 현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해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한 방식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부족함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태도에 의해 확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랫동안 부족함을 틀린 상태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각을 움직임으로 보기 시작했다. 의지는 정지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다음 단계를 상상한다. 그 움직임이 부족함이라는 형태로 의식에 나타날 뿐이었다. 이렇게 바라보자 부족함은 나를 규정하는 결함이 아니라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문제 삼아왔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늘 모자라게 느끼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 문제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껴야 한다고 믿었던 생각이었다. 그 믿음이 마음을 끊임없이 검사하게 만들었고 그 검사 자체가 부족함을 증폭시켰다. 나는 만족을 어떤 도달 상태로 생각해왔다. 언젠가 이르면 머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여정의 끝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이해에 도달했다. 만족은 새로운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대가 멈추는 순간이다. 마음이 이제는 충분해야 한다는 요구를 스스로에게 멈출 때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이 남는다. 그 가벼움은 충만함도 아니고 완전함도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상태다. 부족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변화는 부족함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부족함이 떠올라도 나는 더 이상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채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감각이 지나가도록 둔다. 그 순간 부족함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의 흐름이 된다. 이 여정의 끝에서 나는 하나의 진실 앞에 선다. 충분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여기에 있다. 완성되지 않아도 만족하지 못해도 다음 단계를 상상하고 있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의지는 계속 움직이겠지만 나는 그 움직임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부족함을 없애려는 시도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난 것은 충분함이 아니라 자유였다. 쫓지 않아도 되는 자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완성되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도 목표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족함을 문제로 배워왔습니다. 없애야 할 감정,
극복해야 할 상태,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결핍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자라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더 채우고, 더 바꾸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지나며 하나의 사실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부족함은 없애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움직이는 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쳤던 이유는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항상 없애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지 않아도 존재는 이미 성립해 있었고 만족하지 못해도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각을 삶의 중심에 놓아버린 태도였습니다. 부족함을 없애려는 시도를 멈추자 부족함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밀어붙이지도 방향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족은 얻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멈추는 순간에 조용히 남는 것임을, 충분함은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문제 삼지 않을 때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소음에서 한 발 물러난 가장 조용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더 가지지 않아도 여기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